사실상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많이 내릴 거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 기대가 채권 금리에 반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 그러니까 채권 금리, 장기 금리 차가 좁혀지는 부분 때문에 달러보다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이런 대통령 선거를 수차례 있잖아요. 저 4년에 한 번씩마다 하는데 통합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갖고 있던가 공화당이 다 갖고 있을 때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고 채권 금리는 낮았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강세였어요. 근데 분할 정부이면 의회와 대통령이 다르면 항상 달러는 약세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영업부 이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3년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짓 남았습니다. 수석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에는 올해 상고하저 흐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작년처럼 상저하고 흐름 보였네요. 작년에 전망했던 것과 이렇게 달라진 요인이 뭐였을까요? 네, 연초에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올해 환율은 좀 내려갈 거로 봤어요. 연초 1월 달에 환율이 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뭐 작년에 뭐 11월 달 1,400원대에서 1220원까지 내려와서 이제 고점 좀 지났다라고 봤는데 2월 달부터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특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꺾였지만은 고용이 상당히 좋았죠. 미국 고용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고금리를 유지했고, 사실 상반기까지도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약간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줬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또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 또 나타났고요. 또 우리가 믿었던 연초에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이제 봉쇄를 또 풀 거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면은 중국이 이제 수입 수요가 늘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 수출이 좋아질 거 맞지만, 실제로 이제 봉쇄는 풀었지만 실제로 중국의 뭐 생산, 소비, 투자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대보다는 못했어요. 여전히 좀 부동산도 침체였고 나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발 예상보다 미약한 성장 흐름, 수입 수요 이런 것들 한참 때문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죠. 좋지 않았다. 많이 사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별로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위안화도 약세였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을 되돌아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좀 환율이 좀 안정될 거로 봤지만 오히려 올라갔던 부분은 일단 미국이 긴축을 계속 유지했던 거, 달러 강세였던 거, 또 하나는 중국이나 일본 같이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될 약세, 거기에 이제 원화도 약세를 보였고요. 다만 달라진 거는 이전에는 뭐 1,400원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60원 정도 상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이 좀 좋아지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흑자로 전환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이 좀 상당히 좀 막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연준의 긴축 지속, 그 다음에 중국의 기대보다 미약한 회복, 그 다음에 아시아 통화 약세,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른 상저하고 흐름을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상했던 복권이 꽝이었네요. 네, 어차피 올해 끝나면 그 다음날이 바로 내년이라 내년 세계경제 얘기 한번 해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금방 미국을 추월할 것 같았는데 중국은 부동산 문제에 더해 세계 주요국가 정반대로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인플레로 저성장이 눈에 띄고 최근 진짜 미국에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세계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IMF나 OECD, 월드뱅크, 블룸버그 컨센서스 뭐 이 정도를 좀 종합을 해서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IMF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IMF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한 3.0%, 내년을 2.9%로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좀 낮아질 거다. 네,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 성장률 둔화 영향이 좀 커요. 네. 미국하고 중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G2의 성장 둔화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올해 2.1, 2.3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 성장률이 한 1% 초반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엄청 낮을 줄 알았죠. 네, 사실.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고용이 상당히 좋았죠. 고용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늘면서 특히 지난 3분기, 2023년 3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4.9%가 나왔어요. 상당히
폭발적인 소비가 나왔거든요. 깜놀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 왜냐면은 일단 미국 연준이 5%대 금리 그리고 모기지 금리는 지금 8% 가까이 되거든요. 8%까지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금리 수준을 과연 이제 미국의 기업들, 가게나 기업들이 과연 이거를 뭐 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감내하기 어려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금리의 고금리 수준을 아마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금리로 인한 경제 부담은 앞으로 계속 누적될 거기 때문에 내년의 성장률은 떨어질 거로 봐요. 그래서 IMF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 성장률 2.1, 내년은 1.5% 정도 낮아질 거로 보고 있고, 1.5.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뭐 1.1% 내년 성장률 낮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올해보다는 한 0.5에서 최대한 1.0%포인트는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낮게 봐요. 올해는 사실상 5.0%에서 5.2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기저효과 영향이 컸어요. 작년에 3.0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5% 내외의 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은 뭐 4.2에서 4.5%,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한 0.5에서 많게는 0.8%포인트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데 그런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 유로와 영국 쪽이 올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죠. 예, 물가가 너무 높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 영향도 있고 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게가 소비하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망설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유로 쪽의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아마 유로의 ECB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금리나 할 거예요. 경기 부양 때문에. 그런 측으로 한다면 올해보다 유로나 영국은 내년 성장률이 좀 나아질 거라 보고 있고 또 올해 신흥국 쪽에서는 내년에 이제 신흥국 쪽에서 이제 인디아 쪽도 나아지고 또 우리나라도 올해 한 1.4에서 내년 2.2 정도로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G2는 성장이 좀 둔화되겠지만 다른 유로나 아니면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좋게 보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은 올해보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2025년까지 그림을 보면은 일단 주요 전문 기관들이 경제 전망이 조금씩 올라가요. 계속 하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경기는 좀 뭐 금리는 좀 상당히 될 것 같고 경기는 좀 바닥을 치면서 내년에는 물가도 낮아지고 경기가 돌아가면서 좀 그러니까 금리는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엔 결국은 올해 많이 위축했던 유럽이라든지 신흥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고 그렇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보시는 거 맞으시죠? 또 지금 러우 전쟁에 이어서 28 전쟁까지 겹쳐서 글로벌 블록화가 심화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많이 뭐 여기저기서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뭐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중동에 대한 이제 불씨가 되고 있죠. 그렇죠. 또 중국도 지금 대만과 관계가 있죠. 남중국해 문제. 거기다가 한반도 같은 경우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뭐 최근에 인공위성 발사도 했고 거기다가 뭐 군사합의 폐기도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내년에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뭐 CDS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유가를 움직이는 영향들 뭐 유가가 그때 100불도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하는 뭐 중동 쪽이나 아니면 동유럽, 뭐 한반도나 남중국해 이런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에 이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양새인데 그동안 미국은 고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연준도 계속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물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IMF에서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이제 IMF 같은 경우가 대략 한 5%대까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 물가죠, 6%대에서 5%대로 조금 나아질 거다. 2022년에는 8%대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 보는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급 측 요인.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물가 올렸던 게 이제 유가 문제도 있고 오펙이 그랬죠. 그렇죠. 유동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 요인이 이제 임금이나 아니면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봤을 때 내년 이때 유가는 80불 정도 연평균으로 그러면 올해보다는 한 5% 정도 올라가긴 해요. 근데 우리가 유가를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유가는 실질 유가를 많이 계산을 실질 하거든요. 유가요? 네, 실질 유가, 그러니까 물가를 배제한 유가 수준인데 이게 60불 배럴당 60달러 이하는 경기 침체로 봐요.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대략 100불 이상이 넘어가면 경기 이제 호황인 거죠. 과잉인 거죠. 네네. 그래서 80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불이면 70에서 90불이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아주 차갑지도 않고 아주 뜨겁지도 않은 상황. 골디락스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중동 리스크나 이런 것들 산유국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수요가 더 많이 꺼진다면 내릴 수도 있지만 내년에 80불 정도면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유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측 요인은 좀 그렇고 수요 측에서 봤을 때 올해도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뭐 서비스 물가도 그렇고. 미국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뭐 렌트비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이 워낙 중요하니까 미국의 주거비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상승률은 둔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주거비를 계산할 때, 뭐 추정할 때,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12개월 후에 렌트비를 올려요. 1년 후에 그렇죠. 올라가는 보통적으로. 예.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렌트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거의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레깅이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주거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죠. 이거는 2022년 상반기 주택가격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주거비는 좀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투자가 좀 둔화되면은 아마 고용도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임금 상승의 압력이 또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내년에 일단 유가가 크게 급등락하지 않는다면 일단 공급 측 요인의 유가나 뭐 원자재 이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뭐 주거비나 임금 상승률도 올해보다는 낮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가가 전체적으로 뭐 중앙은행 목표치엔 도달하지 않겠지만 지금 2022년 고점 대비로는 계속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2%를 향해서 내려갈 그렇죠. 거다라고 계속, 예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를 뭐 일단은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내릴 걸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금리를 이제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가 실질 금리를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일단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하고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물가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가게나 기업들이 느끼는 금리 수준이 되게 비싸 보이는 거죠.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자 비용을 더 내야 된다기 때문에 가게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가는 낮은데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정책 금리가 5.5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은 근원 PC 물가가 한 3.3%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정책 금리 5.5에서 3% 빼면 2.5거든요. 2.5%가 되면 2%가 넘어가면 일단 가계와 기업들이 상당히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2006년, 2007년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때였거든요.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진 거죠. 예. 그래서 뭐 일례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발언 중에서 실질 금리가 1.5% 넘어가면 경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1월 FOMC 의사록 보시면은 새로운 문구가 이제 금융과 신용의 긴축 여건 이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만 유지하면 물가가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경기를 꺼트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많이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 실질금이 많이 올라가면 예. 그러면 가게나 기업들이 급격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줄여버리잖아요. 특히 고용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그게 대략적으로 내년 2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년 2분기, 그러니까 뭐 패드워치는 5월달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고 또 뭐 패드 펀드 레이트, 그러니까 연방 기금리 선물은 6월달 금리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명분이 더 커질 거다.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부터는 뭐 적어도 2회 혹은 3회 정도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의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3%에 진입하느냐, 그 이하로 떨어지느냐, 언제가 그렇게 돼서 실질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만질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분기부터 시작하면은 연 2회에서 최대 3회까지도 인하할 거고, 만약에 3분기 한다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치지 않을까. 하여튼 일단 물가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실질금 감안했을 때 미국 연준은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 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제의 3요소가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일 텐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에겐 사실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제가 만나본 기업 담당자들 대부분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던데, 그리고 제가 직접 체감하는 생활물가도 와 진짜 비싸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폐업하는 점포도 많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또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이 금리 언제까지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저희 대부분의 전문 기관들, IMF도 마찬가지고, IMF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 1.4%, 내년 2.2% 보고 있거든요. 컨센서스도 대략 올해 한 1.1, 1.3 정도, 내년은 한 2에서 2.3 정도 보고 있어요. 뭐 일부 기관은 2% 언더 할 수도 있다라 보는데,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물론 기저효과 있습니다. 올해가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전기비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일 것 같아요. 수출 경기가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 5월까지는 뭐 계속 적자 났었고, 네,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난 거는 불과 수개월 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출 중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크죠.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내년은 연간 수출 증가율이 대략 한 8에서 9% 정도? 9%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입은 이제 원자재 수입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90% 가까이가 원자재인데, 수입은 유가에 거의 비례합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80불 정도, 유가가 80불이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본다면 내년 수입은 5% 미만 전가율에 그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무역 수지 같은 경우가 올해 마이너스 한 180억 달러 적자, 그래서 내년 한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200억 달러 이상 적자였어요. 근데 흑자가 뭐 한 16억 달러, 30억 달러 나면서 조금씩 적자를 메우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게 흑자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뭐 성장률은 이제 물량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마이너스 났던 순수출 경기 쪽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것만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2% 성장에 도달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소비는 조금 올해보다는 미약할 것 같아요. 좀 둔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건설 경기, PF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미분양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도 조금 미흡할 것 같다. 특히 지금 최근에 건설 경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건설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하고 착공을 하잖아요. 그게 한 1년치 차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승인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착공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런 뭐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내년 총선도 있잖아요. 4월 달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 올해 워낙 안 좋았던 부분들 때문에 내년은 조금 그나마 좀 좋아질 거다.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돌긴 하는데 장기 추세보다는 약간 미흡한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회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내년에 하반기에 2% 정도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물가도 그렇고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고 목표 달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2%면 이제 한국은행 목표치에 근접한다라는 거죠. 아크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이 3.5인데 뭐 근원 물가가 2.5다. 그럼 100bp의 실질 금리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한국은행이 물가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년에 예상대로 미국이나 유로 쪽에서도 경기 부양이나 실질 금리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은행도 동조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비슷한 시기에 아마 우리나라도 인하할 그렇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아시다시피 사실상 글로벌 벤치마크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페드의 금리,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도 아마 거의 동조화 흐름을 보일 것 같고 물론 최근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물가도 그렇고 하지만 뭐 그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그 시점 2분기 말 3분기 초가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 금리 차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은 거의 동조화 흐름 내리면 같이 내리고 그러니까 앞뒤의 관계지 실제로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네. 빠질만 하면 오르고 오를만 하면 빠지고 요즘 환율 진짜 모르겠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율 시장에서 저희 실제로 거래하는 기업들도 다들 환율 예측은 엄두도 못 내고 수출 기업들은 오를 거다, 수익 기업들은 내릴 거다 희망 섞인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인공위성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모를 발사체 발사하는 등 기시감이 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달러원 환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뭐 달러 환율을 저희가 이제 중기 전망이라고 해요. 1년 정도, 1, 2년 전망을. 1년 전망. 단기는 한 3개월, 6개월, 3개월 정도는 수급적인 요인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스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들,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 짧게 보는 거는 뉴스나 수급이나 심리, 뭐 정책 이슈들 이런 것들 보는데 내년 전망은 결국엔 펀더멘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원 환율 전망은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전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성장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을 거고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혼합된 기대를 반영한 게 금리, 장기 금리죠. 채권 금리, 그 다음에 정책 금리의 차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일단은 성장률로 보면은 미국은 2.1에서 1.5로 낮아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4에서 2.2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갭은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올해는 미국이 좋았지만 내년에 우리나라가 더 좋을 거다. 성장률은. 그리고 정책 금리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차의 문제지 거의 동조할 거다. 지금 미국 5.5, 한국 3.5니까 200bp 차이 나는 거잖아요. 2%포인트. 이게 아마 내년 말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어느 쪽이 더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금리 차이는 거의 플랫하게 보고 있고 성장률은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또 환율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에 많이 미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80불 정도, 위아래 10불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가는 플랫한 요인이고 또 하나 요인이 이제 중국에 대한 CDS, 중국 위안화가 또 중요해요. 중국 네. 경제. 우리는 아무래도 아시아 경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만큼 성장해 주느냐 문제인데 중국이 올해보다 내년 성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반영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7위안 때 위상은 좀 중국 경제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을 더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지금 약간 디스카운트 돼 있지 않았나, 저평가돼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7년 정도 본다면 종합해 보면은 올해나 내년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성장률. 이는 부분이고 국가별 성장률이 그렇죠. 차이가 많이 미국과 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역전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금리 중에서 정책 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장 금리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제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가 5.5%에서 뭐 4.5%, 뭐 4.75나 5%로 떨어진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은 보통 금리를 올릴 때 최종 목표 금리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올리면 끝까지 올린다. 확 잡을 때까지 올린다. 네, 잡힐 때까지. 그리고 재미있는 건 내릴 때도 최종 목표 금리까지 내려요. 내리면 한 번 내리고 다시 올렸다 내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시장에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국 연준이 계속 뭐 3분 분기마다 얘기했던 경제 전망에서 우리의 장기 목표 금리는 2.5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3%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5.5에서 시작되면은 금리나 기대가 되게 커져요. 계속적으로 금리나 더 내릴 거야 더 내릴 거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장기 금리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말에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정책 금리보다 훨씬 밑에 있을 거예요. 아, 선행 반영하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금리는 아마 10년물 금리가 내년 말에는 뭐 4%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도 많이 해요. 지금 뭐 4.4라서 뭐 얼마 차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최근까지 5%였으니까 그렇죠. 뭐 정책 20% 금리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3.5%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향이 2.5기 때문에 내리면 100bp 정도거든요. 미국은 내리면 300bp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예. 우리는 내리면 100에서 뭐 2% 과거 한 5년 2%였으니까 많이 내리면 1.5%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많이 내릴 거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 기대가 채권 금리에 반영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많이 내리진 않을 거다라 보기 때문에 채권 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내년 말이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 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장 금리의 격차는 오히려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 격차와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금리, 그러니까 채권 금리, 장기 금리 차가 좁혀지는 부분 때문에 달러보다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환율은 내년 연초부터는 조금씩 내려가 1,300원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2분기 말 3분기 초가 약간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125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 1250원도 중요하죠. 과거에 1250원이라는 숫자는 위기의 임계치였잖아요. 넘어가면 위기다. 근데 그랬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유동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1250원 이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구간에 진입을 한다. 그게 이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2% 도달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1250원 내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있고 내년 연말에는 저희가 모형으로 추정해 본 결과 내년 말까지 페어밸류 모형을 추정해 보면은 1219원에서 1251원 정도 있어요. 1235원이기 때문에 아마 1220원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 말고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도 중요하지요. 특히 제가 아는 몇몇 대일본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너무 빠져서 들고 있는 엔화를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로나 엔화, 위안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가 유로도 아마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에서 똑같은 이제 구조로 본다면 일단 미국 성장률은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고 유로는 올해 한 0.5, 0.7에서 내년 1.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좀 개선이 돼요. 그래서 유로 경제를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저점을 약간 통과하는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가가 이제 나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 22 중앙은행 22 같은 경우도 아마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보다 더 빨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연말까지 간다면 미국과 유로의 금리차, 정책 금리차는 일정 수준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100bp 차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도 미국이 3차례 내리면 유로도 한 3차례, 미국이 한 2차례면은 유로도 한 2차례 정도 거의 보조를 맞춘다고 그렇죠. 보시네요. 박자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로 경제가 더 나빠지면 더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채권 금리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미국이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내리면 더 많이 내릴 거다라는 게 장기금리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 하락 속도가 더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아무래도 소비나 투자 활동이 좀 살아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이나 유로에 대한 신뢰를 줄 거라 보기 때문에 아마 유로화는 달러 약세와 함께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년 말 정도 되면은 한 1.15달러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15달러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본 엔화도 중요하죠. 일본 엔화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재밌는 점은 내년에 아마 일본 엔화는 조금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 이후로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도 많이 올랐어요. 일본도 물가 상승률이 뭐 3%대, 근원 물가는 4%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재밌는 점은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린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봤는데, 과거에도 2006년까지 보면은 2006년까지 미국이 금리 막 올리고 나서 끝나면 2007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2008년 리먼 터지면서 금리를 내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 물론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기저효과 때문에 나아지겠지만 물가만 유지가 되고 엔화가 또 약세잖아요. 그것도 좀 보조를 맞춰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올릴 수 있을 때 올린다라는 정책 유연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일본 BOJ는 아마 정책금리 지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좀 돌리거나 제로 아니면 플러스로, 아니면 YCC를 더 높이거나 하면서 엔화 강세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는 긴축을 하지 않을까,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좁혀질 거고, 미일 금리 차가 거의 달러인 환율이기 때문에 엔화는 좀 강세로 갈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연초부터다 그러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140엔 정도까지도 낮아질 거고, 만약에 근데 이제 몇 번의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잖아요. 그렇죠. 할 것 같이 하면서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늦어진다면 그 시점에서 아마 달러의 환율은 140엔 정도를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엔화는 저희가 내년에 봤을 때는 선진국 통화 중에서는 제일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연관이 높은 이제 위안화도 중요하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경제 부분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 남아 있고, 또 중국의 재정 지출, 재정 적자가 또 많아요. 또 너무 많고, 지방 정부 부채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부실 문제들, 미분양 문제, 이런 것들이 금융 뭐 등등 그렇죠. 많죠. 그래서 이제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 기대치가 많이 기대치가 낮아졌네요. 많이 낮았죠. 그래서 올해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리강 총리가 얘기하는 거는 around 5%라고 해서 5%.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아마 4.5에서 5.5 레인지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것 같아요. 뭐 돈을 더 푼다든가, 지금 최근에 뭐 재정 지출 1조 위안 또 풀었죠. 우리나라로 180조 원을 푼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 침체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얘는 아직 지금 부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4.5% 정도 나온다면 그거를 지금 위안화가 좀 반영하고 있어서, 또 위안화 환율 중에선 위안화 환율이 또 바스켓 통화예요. 통화 바스켓 지수라고 해서 CFETS RMB 인덱스를 추종해요, 위안화가.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10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인민은행이 일일 고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위안화를 고시환율이라고, 정부 고시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부 고시환율에서 중요한 지표가 RMB 인덱스거든요. 이건 통화 바스켓인데, 그 중에서 달러 관련 비중, 달러, 엔화, 파운드, 이런 이제 유로화, 이런 비중이 52%예요. 거의가 달러 거의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래도 중속 성장을 유지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안화 시장 봤을 때는 달러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달러 지수와 위안화를 감안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7위안을 언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한 6.9위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강세를 보시네요, 지금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엔화 강세, 위안화 조금 강세, 네, 달러 그렇죠. 약세.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상 이제 각국 통화들의 강세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내년의 기조가 미국 달러 약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국 통화들은
좀 더 강세냐 덜 강세냐 요 차이라는 거죠. 예. 네,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과 달러 약세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오늘 이 시간쯤을 반추하면 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듯합니다. 2024년 전망치와 실제치가 크게 달라진다면 그렇게 만들 만한 어떤 이벤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국내보다는 해외 쪽일 것 같아요. 대외 쪽으로 봤을 때. 앞에서 이제 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요하죠. 워낙 그동안 변동성 요인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국 얘기가 또 중요하죠. 중국 경제가 기대만큼 나올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때문에 더 나빠질지도 모르는 거고 위안화가 원화에 또 워낙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전히 커플링 돼 그렇죠. 예, 설명 변수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이벤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예요. 아, 대선이 있죠. 네, 맞습니다. 내년 11월인데 이 대통령 선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게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일단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 연초부터 대통령 이슈가 나옵니다. 선거 이슈가. 왜냐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후보자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누가 할 거냐 경선이 시작돼요.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52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이제 요란한 거죠. 뭐 누구 대통령 나올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6월 달에 후보자가 나옵니다. 2017년에도 그랬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가 나오면 이제 6월부터 또 랠리가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죠. 연말까지 서로 상대방이 좀 비방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미국 현재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40%가 안 돼요. 네, 대항마에 또 트럼프가 있잖아요. 또 재미있는 점은 네, 의회가 또 양분돼 있어요. 또 하원은 공화당이 갖고 있고 또 상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정부는 분할 정부예요. 통합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아직 뭐 아시겠지만 미국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됐어요. 계속 임시 예산안이거든요. 2달짜리. 그러네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 경제가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재정 지출이 줄어요.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임시 예산 계속 돌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계속 삭감하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재정 이슈, 대통령 선거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재밌는 점은 이걸 이제 외환 시장에 좀 접목을 해보면 과거에 1930년대 이후로 미국의 이런 대통령 선거를 수차례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마다 하는데 통합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갖고 있던가 공화당이 다 갖고 있을 때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고 채권 금리는 낮았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강세였어요. 좋았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분할 정부이면 의회와 대통령이 다르면 항상 달러는 약세였어요. 성장률은 혼조였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아마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예산 처리도 안 되고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거기는 이제 정치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는 약세로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마 연중 계속 시끄러운 국제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에서도 가장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수석님 전망이 맞겠지만 혹시 틀린다면 대선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